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게시판에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다 샀다는 비로소 인간이 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예. 네. 아직도 구매를 결정하지 못한 야만인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네. 잠자코 계십시오. 다 사게 해야지. 무슨 우리가 수신료를 걷습니까? 뭐 그렇다고 세금을 뜯어냅니까? 아니 이거 좀 들으면은 그래서 고맙게 청취하면 책을 살 수 있는 거지.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에? 네, 하여튼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친절하고도 그리고 낭낭한 설명 이걸 텍스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하권이 새로 나왔고요. 상권은 앞서 나온 책을 좀 더 유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있으면은 또 사세요. 상하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게임 이론의 틀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남북한 정상회담이 갖는 정치사회적인 의미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김홍걸 의장님이나 김성애 보좌관님이 어제 방송에서 또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외교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천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남북 평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 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또 지난 9년 동안 박살이 났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이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이죠. 베를린의 옛 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이 선언을 높게 평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언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4대 실천 과제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선언에서 정말 높이 평가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그 연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들으면서 이 대목이 망가졌던 9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당시 이 선언이 나왔을 때 국내외 반응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이 구상이 나왔을 때 국내의 반응은요. 북한은 우선 이 베를린 구상을 무시하는 듯 보였고요. 미국은 그게 되겠어? 하고 가짱케 여기는 분위기였고요. 한국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이 구상을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 정부를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했죠. 그러니까 이때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운전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조수석에도 못 앉을 놈들이 뭐 이런 조롱을 계속했었습니다. 요까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억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북관계나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경제학의 게임 이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대와 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해관계나 득실 같은 것만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게임 이론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서냉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요. 제일 귀를 기울였던 석학 중 한 명이 2005년에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토마스 셸링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정도로 게임 이론이 갈등 상황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분석할 게임 이론의 틀은 제가 2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슴사냥 게임,
이라는 이론입니다. 음. 혹시 과거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족이 사슴 사냥을 나가요. 그런데 부족원들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10명의 사냥꾼들이 산 아랫기슬에서부터 포위망을 구축하고 사슴을 산 정상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몰고 가면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사슴만 잡으면 그 부족 전체가 일주일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명의 몰입꾼이 사슴을 몰고 가다가 한 사냥꾼 눈앞에 토끼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 몰입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몰이 대열해서 이탈을 해버리면 나머지 9명이 아무리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도 사슴이 이탈한 몰입꾼 자리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게임의 모형에서는 10명의 단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명 중에 1명만 대열을 이탈을 해도 부족 전체가 허탕을 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10명의 몰입꾼 중 1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슴을 몰고 가는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만약에 몰입꾼에서 이탈해서 토끼를 잡으면 하루치 식량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을 이기고 사슴을 정상까지 몰면 열흘치 식량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열흘치 식량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슴을 끝까지 몰았는데 다른 몰입꾼 중 1명이 배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까지 몰아도 사슴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는 게 유리합니다. 하루치 식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반면에 우리 몰입꾼 10명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확신만 있으면 당연히 토끼를 포기하고 정상까지 사슴을 모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열흘치 식량을 얻을 수 있죠. 예. 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모든 게임 이론이 그런 건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슴 사냥 게임에서도 시작이 이렇게 되죠. 토끼가 나타났을 때 쫓을까? 요때 판단 기준은 상대가 믿을 만하면 사슴을 쫓고 상대가 배신할 것 같으면 토끼를 쫓는 겁니다. 전제가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 상황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먼저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깔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둘째로 중요한 부분은 토끼 사냥 게임이 아니라 사슴 사냥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신뢰라는 겁니다. 10명의 몰입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불신하면 배신을 하게 되죠. 요 모형에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사슴을 잡아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관계를 보면 딱 요 모형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사슴을 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은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도 잘 살고 평화도 이루고 이런 겁니다. 다 원해요. 그런데 남북한 양쪽이 서로를 불신해서 이게 토끼 사냥 게임이 되면 토끼는 이런 거죠.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거. 남한은 반북몰이로 일부 보수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예. 물론 양쪽 국민 입장에서는 사슴을 잡는 게 좋아요. 하지만 상대가 배신할 것 같으면 일단 토끼라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상대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 발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와, 전혀 예상치 못한 성과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이게 북한이 갑자기 남북화의 테이블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선물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을 들었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무시했죠. 여전히 통미봉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늘 상대방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을 100% 못 믿는 겁니다. 갑자기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새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새로운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요. 야, 문재인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야, 저 정도 대통령이면 남북 대화 재개하고 북핵 폐기도 고려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못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9년 동안 남북관계 박살났죠.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은 때 되면 NLL 근접 지역에서 매년 실시가 되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또라이죠. 한국은 언제든지 정권 교체가 되는 나라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건 실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9년 동안 남북 관계가 박살이 났는데 갑자기 새 대통령이 잘해보자 그런다고 어이구 잘해봅시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전에는 언제든지 토끼가 나오면 토끼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제대로 어떻게 믿어? 북한은 토끼 잡으러 갈 놈들이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수 언론의 논조가 정확히 그러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수십 년 동안 사슴사냥 게임이 되지 못하고 남북 양쪽이 이 토끼 잡으러 뛰어가다가 양쪽 다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 경제적 발전이라는 사슴을 놓쳐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토끼 사냥 게임을 어떻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슴사냥 게임이 이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상대가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도 토끼를 쫓지 않고 사슴을 쫓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전제를 북한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내 체제가 보장되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돼야 신뢰가 되는 거고요. 토끼사냥 게임 국면을 사슴사냥 게임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도를 처음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라고 불리는 제안을 김대중 대통령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제안을 뭐 민간 경협 확대하자, 뭐 이산 가족 상봉하자,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당국자 간 뭐 대화하자 이런 차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뭘 제일 크게 기억을 하냐면 이 선언에서 제일 제 머리에 콱 박힌 대목은 이거였어요. 둘째 대목인데요. 4대 선언 중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우리 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 한다.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거는요. 통일보다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원한다.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이게 통일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비 걸자면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 시비를 각오하고 이 선언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북한 정권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통 북한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일하자. 남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통일하자고? 흡수 통일하자는 거잖아. 우리 붕괴시키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토끼 사냥을 사슴 사냥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통일이 아니라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한 거죠. 예. 요걸 들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 정권 안 무너뜨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됐다. 대화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면 목표가 통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게임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멍청한 박근혜가 2014년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좋은 말 많이 했죠. 남북한 주민들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뭐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자.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 별번 좋은 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북한 입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통일은 대박? 북한 입장에서 들으면 아이씨 저 자식들이 흡수 통일하자는 거네. 우리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이게 이런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한이 보여줬던 반응이 뭐였냐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조선 주도의 흡수 통일을 하려는 대결 선언이다. 이게 북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협박으로 들린 거죠. 그리고 그 협박을 듣고 북한이 어떻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복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핵 만들면서 토끼 쫓아다녔던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을 하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입니다. 이게 북한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 거죠. 당연히 앞선 9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즉시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저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라, 쟤들 하는 말 진짠가 보네? 믿을만한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토끼를 쫓을 필요 있어?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남북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슴을 쫓는 게 유리하겠는데 요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너희 정권을 건드리지 않아 라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전 선언이 남북한 상호 간에 하나의 신뢰 틀을 형성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흡수통일해야지, 북한 박살내자, 이런 감정적인 태도는 정말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수록 영원히 사슴사냥 게임에서 멀어지고 토끼사냥 게임을 주장하는 아둔한 게임 전략이죠. 북한이 밉고 좋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에게 사슴이라는 이익을 안겨줄 전략이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슴사냥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분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아. 이 간단한 메시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라는 틀은 조금의 의심만으로도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왠지 북한이 보기에 다음 정부가 남북 대립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에 넘어갈 확률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사슴사냥 게임은 바로 토끼사냥 게임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항구적 평화라는 우리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사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평화 세력의 오랜 집권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이 쟤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쌓이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라는 사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모쪼록 이번에 얻은 소중한 성과가 다시 깨지지 않도록요. 민주평화 세력의 오랜 집권이 이뤄지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통일 대박 이런 헛소리는 이제 좀 집어치우고요. 평화라는 사슴의 가치가 좀 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이 민족 공동체라는 양면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분단 국가라는 그런 앞면이 있는가 하면 그 뒷면에 그 분단 국가인 일본과 함께 손잡고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우리 시대의 과제기도 한데 말이죠. 예, 하여간 참 흥미로운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일본 극우들의 입장이나 또 조선일보의 입장이 하나라는 점이죠. 저는 요즘 걔네들 반응 보면서 재밌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왜 그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익과 또 한민족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훈수를 놓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런 모순이죠. 분단체에서 이런 모순을 끌어안고 가기엔 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 같은데요. 오늘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잘 뗀 것 같아서 그 먼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